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유림생활 시간입니다. 102주년을 앞두고 3.1운동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정말 날카롭게 해주셨는데요.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 고강본 기자님과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정말 애국 애족 정신을 발전적으로 좀 계승 발전시키자는 그런 날카로운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3.1 독립 만세 운동에서 우리 유림들의 역할을 폄하하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던 점도 재조명하지 않은 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가끔은 우리 유림도 그렇지 않은 건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를 서명한 33인, 그죠? 33인 중 유림이 포함되지 않아 오해를 낳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3.1 독립 만세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네. 유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예, 그 3.1 독립 만세운동 당시에는 굉장히 비밀 예의를 추진을 해야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33인에는 천도교, 개신교, 이 불교가 중심이 됐고요. 네. 또 이렇게 굉장히 보안을 이렇게 요하다 보니까 유림에게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미처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아서 네.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 수개월 동안 네. 이 3.1운동이 들불처럼 번질 때 네. 서울이나 각 지방이나 그 요소마다 유림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 일제 강점기 국내외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네. 유림이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유림이 독립운동가사에서 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거, 네. 이거는 그 소위 유교 망국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유교 망국론을 퍼뜨린 이 식민교육의 악영향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네. 그러니까 조선, 이게 당시 대한민국, 그러니까 네. 조선의 정신적 지주잖아요, 유림은.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유림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유교 네. 망국론을 퍼뜨렸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 분열을 이렇게 유도를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놀아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그 일제 강점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에 우리나라의 그 모든 문화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은폐 축소시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유림들이 정말 앞으로 나서서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우리 유림이 독립운동에 치열하게 나섰지만 그것을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네, 그것도 사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유림의 독립운동사가 네. 널리 공유되지 못하고 네. 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그래서 있거든요. 오해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래서 좀 그걸 좀 어떻게 우리가 한번 재조명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유림은 첫째, 항일 의병투쟁을 치열하게 전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3.1 독립만세운동을 전후로 네. 이 유림이 파리 강화 회의에 보낼 이 독립청원서를 작성해서 네. 전국 유림 대표 이 137분이 서명해서 그 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떨쳤거든요. 네. 이게 바로 한국 유림 파리장에서 독립 항쟁입니다. 네. 그래서 다 옥고를 이렇게 치르셨고요. 네. 또 유림은 개신교와 연합해서 네. 이 독립선언서인 제2의 독립선언서 격이죠. 그죠? 네. 선언 장서를 써서 종로에서 크게 외치고 또 일제 총독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또 역시 고초를 겪었고요. 네. 또 앞서 이 1911년 이 만주에 이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서 네. 독립군을 대거 양성을 한 것도 바로 유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회영 선생, 네. 이시영 선생, 네. 이동영 선생, 이상용 선생 등이 네. 서간도에 세웠잖아요. 신흥 무관학교를. 네. 여기서 독립군을 갖다가 무려 이 졸업생이 한 3,500여 명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당수가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에 이회영 선생 등 육형제는 이 오늘날 이 땅값으로 치면은 이 수천억 원은 좋게 넘는 재산을 팔아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는데 기여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신흥 무관학교 졸업생들이 그 일본군을 대파했던 청산리 전투, 네. 그다음에
이 김자진 장군이 많이 선두에 섰었고요. 네.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많이 주도하셨던 봉우동 전투. 네. 물론 뭐 두 분만 이 역사에 이게 빛이 나서는 안 비춰진 되겠죠. 거죠. 네. 예, 많은 분들이 독립군들이 이름 없이 쓰러져 가셨는데요. 네. 하여튼 이런 청산리 전투와 이 봉오동 전투 승리의 주역이 됐고요. 네. 또 광복군에도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바로 이 유림이 주축이었던 신흥무관학교 출신 졸업생들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또 많은 유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를 했고요.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네. 1920년 독립군의 자금 마련을 위해서 국내에 잠입해 이 독립운동의 열기를 다시 촉발했던 그 소위 2차 유림단 독립운동. 네. 그리고 또 재차 대거 많이 구속되기도 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유림들의 그 독립운동을 정말 폄하하고 유교 망공론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조금 식민지 근대화론과 맥이 다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흥선대원군 때는 우리가 쇄국 정책을 고수를 했었잖아요. 네. 척합의 정부의 척합의를 다 세웠고요. 네. 예, 그래서 양의를 퇴치해야 된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저 강화도 쪽에서 막 프랑스 군하고도 막 전쟁을 해서 네. 예, 쫓아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뭐 미국 네. 또 대동강변에 올라오던 미국 상선을 이게 격침시키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네. 근데 여하튼 그 이후에는 이 개화 정책으로 돌아서서 우리가 구한 말에 한양에 전기가 들어오고 또 전차가 운행되고 근대 국가로서 면모를 일신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네, 근대적인 이 여러 가지 개혁책을 펴면서요. 네. 근데 또 이 바다 건너 일본을 보면은 그 일본은 1930년대까지도 뭐 황족이다, 화족이다, 평민이다, 불황민이다 이런 신분제가 공고히 남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전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일제가 뭐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을 근대화시켰다? 네. 이게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고요. 그죠. 이렇게 총칼을 앞세워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 이런 간악한 일제에 네.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 사람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뭐 우리 내부가 부패했다거나 무슨 역량이 부족했다거나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이런 논리, 이건 네. 본말이 전도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선을 좀 더 넘으면은 이게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까지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데요. 네, 네. 전혀 옳지 않은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이 조선의 혼과 얼과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전부 다 왜곡했잖아요. 네. 조작하고 네. 그 선봉에 섰던 게 바로 조선사 편수회거든요. 네, 네. 여기에서 이 식민사관을 만들어서 널리 유포를 시켰던 건데 네. 사실은 해방된 지 70년, 8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가 저도 가끔은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제가 그런 조선세 편수회가 짜놨던 식민사관의 큰 프레임 속에서 네. 가끔은 거기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물고기라면 제가 살고 있는 바다 자체가 워낙 프레임이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네. 그 틀을 벗어나려고 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때로는 뭔가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서 저도 저마저도 네.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증조부님의 독립운동 정신을 물려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저마저도 네. 크게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직도 일본의 그 많은 이렇게 잔재되어 있는 것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찌 보면 그 진짜 1919년 그 무렵에는 뭐 세상에 태어날 생각도 못 하고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때 남았던 그 잔재들의 정말 그 프레임에 갇혀서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은 참 마음 아프게 와 닿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뭐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기도 하지만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에는 틀림이 없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본말이 전도된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산미 증식 계획. 네. 근데 이건 자신들의 어떤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한 쌀 수탈을 위한 것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여러 군수 공장이라 이런 공장도 짓고 네. 또 도로 놓고 철도 놓고 이렇게 인프라를 건설을 했는데 네. 네. 이거는 일본의 대륙 침략을 위한 전쟁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걸 건설하는 건 누가 했습니까? 다 우리나라 네. 민중들이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죽어나갔습니까? 네. 예를 들면 철도 하나 깔려고 해도 거기에 얼마나 그게 위험해요. 그럼요. 그 안전 이런 게 장치가 안 돼 있잖아요. 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로는 바로
그 일제의 통계, 그다음에 그런 그 일제의 통치, 그 조선 총독부의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것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아까 얘기했던 그 서울대 이영훈 명예교수나 뭐 연세대 류석춘 교수나 네, 이런 네. 사람들은 뭐 학교나 도로나 철도나 공장도 많이 세워주고 우리가 생산성이 높아졌다. 네.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주 얄미워요. 그 아주 그런 그런 억지의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좀 분노가 치미는데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참. 그 근거로 내세우는 그런 책이나 논문 이걸 보면은요, 데이터가 바로 조선 총독부 통계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일제 통계를 사실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그 기록도 보면 그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맞습니다. 승자만의 기록이라는 네.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당시에 일본인 소득이 좀 늘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네. 근데 조선인은 점점 못 살게 돼서 정든 고향을 버리고 뭐 만주라든지 이렇게 다 그쵸. 많이 떠났잖아요. 뿔뿔이 정말 예, 예.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어놨던 예,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다 중국의 소위 이제 조선족이죠. 우리 제중 동포라든지 아니면 저 멀리 연해주로 쫓겨갔다가 저 중앙아시아로 네. 1937년에 네. 그 스탈린의 강제 유주 정책으로 네. 근데 중앙아시아에 또 우리 많은 동포들이 있고 심지어 그 혹독한 그 기후 그 사할린 네. 사할린 동포들 제1교포들 뭐 했던 그다음에 또 뭐 재미 동포들까지 해서 네, 네. 우리 전 세계에 뭐 한 750만 명, 네. 한 800만 명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당시 일제 강점기에 못 살게 돼서 네. 해외로 나갔던 경우 또 일부는 강제 징용이나 징병에 끌려갔다가 현지에 네. 이렇게 눌러앉게 된 경우 이런 것도 네.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잘 봐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제가 들어서서 경제가 성장하고 근대화됐다. 네. 이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고요. 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1965년에 이제 한일 간에 다시 수교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의 차관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일본은 그걸로 자신들의 책임은 다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런 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1960년대 이후 우리의 경제 성장도 일본이 인프라를 한반도에 잘 깔아놨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또 해요. 네. 근데 그런 논리라면 당시의 일제는 이 북쪽에다 주로 이런 그런 인프라라든지 중화학 공장을 많이 세웠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륙 침략을 위해서요. 네. 네. 그러면 북쪽이 더 잘 살아야 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일제 말에 이 수백만 명의 우리 동포를 군인이나 공장 또는 광산의 노동자 네. 또는 심지어 그 일본군 그 위안부로 예, 강제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네. 지금도 그 아픈 삶이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어떻게 일제 강점기가 우리에게 심지어 무슨 축복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야기들을 하고 그 있죠. 사람들은 도대체 이 뇌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네.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려서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원래의 이름을 찾고 있지만 국민학교라고 그래서 다녔지 않습니까? 네, 저도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네네. 국민학교를 다니는 그것도 일본 쪽의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그게 국민학교가요. 네. 놀라시지 마세요. 네. 황국 신민학교의 준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당시에 이제 네. 천황폐하죠. 네. 천황폐하를 향해서 그러니까 늘 절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에 그 글도 못 쓰게 하고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도 못 시키게 하고 네, 이렇게 네. 하면서 늘 신사참배도 이렇게 하고 창씨 개명도 시키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황국 신민을 만드는 교육이 그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은 무서운 말이 숨겨져 있는데 정말 한국 그러네요. 시민을 양성하는 학교거든요. 야, 어렸을 소름- 때부터. 소름 근데 돋네요. 그게 워낙 우리가 국민이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말을 바꾸기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가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는 황국 신민 여러분 이거 준말로 쓰는 준말로 거잖아요. 쓴 지금. 거거든요. 네네. 그게 사실 무서운 말인데 오늘날은 그 자체는 좀 바꾸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학교는 또 우리가 다시 네. 원래 의미를 살려서 초등학교 네, 이렇게 바꾼 건 참 네. 잘한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제가 이 깔아놓은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네. 그냥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많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용어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혼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결혼하는 그 이야기도 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은사님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안 간 곳이 없이 지금 다 나가 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일제 강점기 때 막 이 3.1 독립운동할 때 막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살았던 그분들의 얘기를 아마 그분은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서 살아도 다 견뎌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리화시키면서 이야기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말씀의 이제 근원을 쫓아가면은 네. 우리의 이제 뼈아픈 역사, 맞아요. 시대적 상황에서 네. 못 살아서 네.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거나 이런 게 맞아요. 많이 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네, 네. 또 사실 사계절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계절 환경에 바뀔 때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환경에 계속 적응하면서 네. 하다 보니까 우리 DNA 구조상은 네.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네. 느낍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잖아요. 무슨 네. 인공지능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는 정말 자신감을 갖고 네. 정말 잘 적응하고 있고 또 이걸 또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면 주도할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참 대단한 국민입니다, 정말.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신 그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분들이 꿈꾼 나라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땅에 민주주의가 정착된 것은 독립운동 세력 덕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해도 네.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네. 그 다음에 그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체제, 정체성, 네. 그걸 우리 대한민국에 물려주셨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이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당시에 놀라울 정도로 그냥 오늘날 100년이 지나 생각해봐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유, 평등 사상을 추구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1930년대로 넘어가면은 이 대부분의 독립운동 단체가 네. 이 남녀 평등, 그 다음에 전 국민의 참정권, 네. 전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된 것도요. 미국이나 유럽도 보면 굉장히 그 뒤에 뒤에 얘기거든요. 있는 일이에요. 예, 예. 네. 그다음에 의무교육, 그다음에 중요한 생산 기관과 토지의 국가 소유, 그다음에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네. 표방하셨거든요. 이렇게 좀 비슷해졌습니다. 네, 그 네. 이념이.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정치적인 민주주의와 이 평등 사상은 이 독립운동 세력이 추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혹시 박사님 재헌 헌법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그 전에 네. 제가 재헌 헌법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네. 놀랐어요. 거기에 이 노동자의 이익 균점권도 막 담겨져 있더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것이죠.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해서 아까 1930년대를 넘어가면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우리 이 전 국민의 참정권이나 의무교육 또 이렇게 자유평등한 나라 이런 걸 추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정신을 해방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친일파를 처단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재헌헌법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게 당시에 민중들의 염원이었기 때문에요. 네. 이번 기회에 재헌헌법에 대한 공부를 좀 꼭 하겠습니다. 재헌헌법을 읽으면요 정말로 명문이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서 우리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 네. 그러니까 이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네. 한번 꼭 좀 이번 네. 3.1절에는 네. 그 독립선언서도 한번 보시고 네. 재헌헌법도 한번 보시고 네. 하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헌법에 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당시 친일파는 처단하지 못했지만 재헌헌법은 상당히 선진적이었네요. 그러면 네. 그런데 오늘날에도 왜 이리 식민지 근대화론이 근절되지 않을까요? 답답합니다. 네. 네. 저도 답답한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네. 이 주류 기득권 세력 중에 네. 친일파, 그러니까 네. 민족 반역자, 네.
그 후손이거나 음. 그 후계자가 많습니다. 네.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는 뭐 익히다 아는 사실이니까. 엄연한 사실이 익히다 아는 네. 사학계만 해도 사학계가 중요하잖아요. 역사를 쓰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 조선사 편수에서 일했던 이병도 박사 이런 네. 제자가 사실은 주류거든요. 네. 우리 국사학계. 네. 예, 또 문단에도 친일 그러니까 네. 민족 반역자죠. 네. 자꾸 우리가 친일하면은 뭔가 네. 그것도 용어상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민족을 그럼요. 반역을 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 당연히 한일 네. 간에 친선 설린 우호 관계를 갖고 미래로 나가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요. 근데 일본이 자꾸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이렇게 부인하고 네. 뭐 그다음에 일본군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네. 제대로 무슨 자기들이 국가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무슨 네. 뭐 매춘부했다 이런 식의 맞아요. 억지 허위 왜곡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막 독도도 무슨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이렇게 영토 침탈 의혹을 네. 벌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그 자신들의 자위대도 이제는 군대로 만들어야 된다. 네.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옛날에 일제강점기 피해를 겪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섬뜩하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다시 또 대륙으로 침략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그 무슨 친일이다 이런 용어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네. 다시 말해서 다시 여하튼 간에 그런 민족 반역 그런 문인들의 제자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문화 예술계, 그렇죠. 학계도 그렇고요. 아, 경제계 곳곳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곳곳에 다 있습니다. 법조계도 굉장히 네. 심하고요. 네, 네. 곳곳에 있는데요. 네. 광복 후에 친일파 청산이 안 돼서 그 기득권이 대물림되어 온 것이죠. 네, 네.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학자도 부족하고 왜냐하면 그쪽에는 별로 연구비가 없어요. 정부에서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네, 네. 한국연구재단에서 네. 아. 그쪽에는 별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참 안타깝죠. 별로 논문을 쓸래도 네. 쓰기가 참 힘든 상황이고요. 네, 네. 이런 또 현대사 교육이 아까 그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부실하다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 기생할 수 있는 토대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제 부세의 투쟁이라고 불리는 그 한국 유림 파리장서 독립항쟁이 올해 102주년, 그죠? 소개해 주세요. 네. 네. 그 유림은 3.1 독립만세운동에 적극 호응해서요. 네, 2674자에 달하는 이 네. 장문의 독립청원서, 네, 그래서 파리 장서다 하는 거거든요. 네, 바로 당시에 제1차 세계대전을 결산하는 파리 강화회의에 네, 이 대한의 독립을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또 세계 평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중국 상하이의 각국 외교 사절단과 그다음에 국내 기관, 향교 등에도 널리 배포를 했거든요. 네, 네. 137분의 유림이 서명하셨고요. 네. 또 이에 참여한 유림 500여 명이 옥고를 치르는 등 네.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세투쟁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세계 우리 독립의 의지를 알렸고 네. 당시에 보면은 무슨 우리 민족은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또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서 세계 각국에 퍼뜨리는 그러게요. 자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게 아니다. 네. 이게 마치 아까 위안부는 매춘부다 이렇게 주장했던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네. 그런 자들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죠. 네, 네. 근데 여하튼 이렇게 부세 투쟁을 통해서 세계 우리 독립 의지를 알렸고 또 국내에도 널리 독립 정신을 고취했습니다. 네. 그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네, 한번 네. 제대로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네. 무엇보다 분단 체제나 네. 동족 상잔의 한국 전쟁도 결국은 일제 강점기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네. 전쟁을 하고 분단된 거 이런 네. 것들이 다.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남북 간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결국 일제가 뿌려놓은 그 일제 강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평화 체제와 통일 노력에 힘을 모아야 되고요. 네, 네. 작년 말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하거나 날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친일 민족 반역자들에게 대한 처벌법을 만들지 않는지 네, 네. 민주당이 무슨 170, 80석 이 거대 여당이라면서 왜 그걸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네, 네. 또 학생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은요. 네. 그 독립군들의 전투 장면 체험 기회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그다음에 또 해외에서도 3.1 독립만세운동의 순회 전시회도 좀 많이 하고 세미나도 네. 열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래서 국제 평화를 다 같이 한번 도모해 보면 멋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자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확실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